이 부동산 잘못 사가지고요, 이 고통에 빠지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사라고 지금 외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에 부동산이 올라가니 많이, 내 집 사야 되니 많이, 여러분들 정말 아니에요. 이번 시간엔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하시는 김기현 대표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항상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석 잘 해주고 계신데 네. 지금 집값에 대해서 먼저 물어본다면 네. 여전히 비싸다, 아니면 네. 많이 내렸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너무 뭉뚱그려서 이제 서울 위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거품의 정도가. 그리고 상승과 하락의 패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평가자 저평가자를 의미할 때도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먼저 시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가슴에서 허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이미 기준 일부 봤을 때. 지역은 이제 한 평균 정도까지 떨어진,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집 마련을 좀 이러신 분들은 뭐 사기에 허리 정도면은 뭐 아주 좋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또 나쁘다라고 하기는 그렇죠. 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예. 자, 제가 이제 단일 지표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바로 이 차트에서 보여주는 주택 구매력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득, 그다음에 주택 가격, 네. 그다음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껴서 집을 샀을 때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내면 좋을지가 네.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이 당연히 다 반영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득이 다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네. 하나요? 예. 네, 요게 이제 주택 구매력 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제 거구나. 예. 데이터가 너무 느리고 시도 데이터밖에 없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시도, 시군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네. 강남구, 서초구, 뭐 도봉구, 그리고 특정 아파트까지 이걸 이제 직접 데이터를 다 만들었거든요. 리치관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네네. 자, 이걸 보시면 319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사려면 한 달에 319만 원 정도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에 319만 원. 네, 부담이 되네요. 예. 부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예. 많이 되죠. 예. 자,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251입니다. 251.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면요, 170이 안 돼요. 170. 이때도 보시면 13년, 14년, 15년까지도 170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250이 허리, 여기는 바닥, 여기는 여전히 가슴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꼭지라고 치면. 네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지금 가장 거품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충남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충남의 이제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59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60. 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내면은 주택 원리금 상환해서 충남의 아파트 살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또 부담이 없죠. 네.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때는 너무 저렴했을 때가 50. 네. 근데 저는 한 55 정도면 이제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무릎 밑이에요. 55. 그럼 60에서 55면은 5만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10%도 안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충남이나 울산이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이미 허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부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24, 25, 26년은 엄청난 지금 기회가 올 거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일부 지역들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차이가 진짜 상당하네요. 네. 지역별로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서울의 아파트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방이 올라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좀 뭔가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모든 걸 제가 데이터로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뭐냐면요. 2008년 8월 달부터 2013년 6월 달까지, 즉 수도권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에 네. 이 기간 동안에 전국의 시도별 증감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매가. 요게 이제 매매가 증감률이고요. 1등이 누구죠? 경남. 경남이 매매가가 이 기간 동안에 46% 올랐습니다. 부산은 45%, 제주도도 40%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방은 다 올랐죠. 요거는 한국부동산원 데이터 기준이고요. 지방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 인천 어때요? 서울 10% 넘게 빠졌고 인천도 10% 넘게 빠졌고 경기도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따지면 네. 지방 30% 40% 오른 동안 수도권이 1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이 잘못된 카더라 정보에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폭등을 했다가 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다 같이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랐습니다. 자, 앞으로 또다시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등이 온다라면은 수도권이 아니라, 왜? 아까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 보셨지만 여전히 지금 수도권은 거품이 많아요. 특히 서울이. 네네. 그래서 일부 지방부터 저는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데이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가격이 많이 지방은 많이 떨어졌고 서울은 아직 좀 거품이 좀 있는 상태인데 네.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래는 뭐 다 안 되고 있죠. 거래 데이터로 본다면 좀 지금 상황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 네. 거래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거래량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 거래량이 수도권 기준으로 평균 거래량이 거의 2만 건 정도 돼요. 네. 2만 건.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만 건 정도는 수도권에서는 거래가 됐다. 자, 근데 이 2만 건, 특히 이제 16,000건 이하로 거래가 된 게 21년 9월 달부터거든요. 근데 21년 9월 달부터 현재 24년 2월 달까지 단 한 번도 지금 거래량이 16,000건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랬던 시기는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이런 수도권 대세 하락장에서도 그죠? 이렇게 거래가 16,000건 이상으로 이렇게 툭툭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너무 힘들어. 왜? 거래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거래 절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고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대세 하락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무도 거들도 안 보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지방의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자, 지방은 평균 이제 25,000건 정도가 지금 거래가 되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 가까이 2만 건 넘게 지금 좀 거래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를 봐도 수도권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거래량이 지방이 조금 더 많구나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지방 시장 역시도 이렇게 오랜 기간 거래가 작았던 적은 지금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거래가 작은 이유는 뭐냐? 당연히 사고 싶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살 사람이 없냐? 네. 자, 이 데이터 보세요. 이미 사려는 사람은 2020년과 21년에 다 샀습니다. 20년 데이터를 볼게요. 지난 20년 동안에 지금 경매 건수 지금 늘어나는 거 이렇게 보이세요? 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급격하게 늘고 있네요. 네. 굉장히 경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근데 지금 무슨 위기라고 할 만한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금 경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입력을 해야 경매 건수가 올라오잖아요.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 등록조차 다 못할 정도로 양이 건수가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더 등록해야 되는 건수가 많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영끌들의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 네.
이게 어쨌든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건데 네, 이 영끌들이 앞으로도 이제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계속 경매로 그 물건이 나올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좀 버티기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저는 경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요. 금리가 한 번, 두 번 내린다라고 해서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게 우호적인 작용으로 작동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이 물가 때문에 요즘에도 지금 뭐 과일값 지금 오른 것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음. 그러니까 물가가 내가 버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대출 이자로 이미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고 그렇죠. 네. 생활비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생활비로 또 많은 또 돈들을 또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데 앞으로 더 큰 하락이 온다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좀 장기간 횡보할 거다 네.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다라면 당연히 더 큰 하락이 올 수밖에 음. 없다.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가격. 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떤 코로나 시대에 이 환상에 젖어 있어서 내 아파트가 10억을 가고 20억을 가고 30억을 갔으면 그 가격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네. 예, 제가 근데 산 가격을 그럼요. 그렇죠. 예. 우리 아파트가 20억 갔었어. 음. 언젠가 또 20억 가겠지. 그런 생각에서 제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더라도 네. 너무나도 지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필연적이다. 예. 자, 관건은 지금 횡보냐 하락이냐를 이야기할 게 아니. 이거는 네, 네. 이야기할 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락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하락이 급격한 하락이 올 거냐, 아. 완만한 하락이 올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거고 이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이 발생한 가능성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제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상중 하저로 봤거든요. 네. 상반기는 정부의 이런 정책들 효과 때문에 그나마 뭐 버티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더 그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는데 네. 혹시 여기서 좀 더 그 근거를 좀 찾아본다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이 역사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이 큰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의 패턴들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자, 우리가 먼저 공급을 보자고요. 자, 서울이 공급이 작다라고 하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작지가 않아요. 절대 작지 전체적으로 않습니다. 봤을 때는, 네. 25년까지 공급이 작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공급은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규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 그렇죠. 네. 이게 작지 않아요. 꽤 많습니다. 자, 둘째, 시장에 매도로 내놓은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도 공급이잖아요. 네. 이거 역사상 최대예요. 자,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것도 공급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 공급이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이 다 공급으로 치면 그렇죠. 상당하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런 공급은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럼 우리가 수요를 보자고요. 자,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이렇게 많고 또 하나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분양이에요. 그런데 미분양도 지금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는 지금 지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를 볼게요. 자,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실수요가 있고요.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세가율도 그렇고 네, 좀, 투자 수요라는 거는 네. 부동산을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여러 채를 사는 걸 의미하죠. 근데 취득세가 지금은 중과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때문에라도 많게는 지금 10% 즉 10억짜리 사면 내가 취득세만 1억을 내야 돼요. 누가 사겠습니까? 자, 그러면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실수요밖에 없죠. 자, 그럼 실수요밖에 없는데 이 실수요는 이미 코로나 시대 때 다 썼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없으니까 정부에서 뭘 만든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거 역사상 있었습니까? 특례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기간을 늘려서 집사라는 정책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대출, 애 낳으면 대출해 줄게. 이런 정책이 있었나요? 없죠. 네. 그래서 실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인데 이것까지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아까 우리가 차트에서 봤던 것처럼 별로 없습니다. 네네. 왜?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번 수건 한번 쫙 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마른 수건 한번 더 짰어요. 신생아 특례로 짜려고 했는데 잘 안 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네. 자, 공급 쪽도 데이터가 안 좋죠.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수요도 어때요? 데이터가 안 좋아요. 없어요. 자, 그럼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없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중학교 때가 배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부 뭐 아파트 단지 하나에 이런 거래되는 거 가지고 지금 시장을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부동산 잘못 사가지고요. 이 고통에 빠지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어요.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금 고점의 시기에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사라고 지금 외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못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시기에 부동산이 올라가니 많이 내 집 사야 되니 많이 여러분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제가 부동산 플랫폼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상승장을 외치고 싶어요, 진짜. 거래가 많으면 좋죠. 아무래도. 예. 네. 그래야 저희 리치고 플랫폼도 좋아지기 네,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저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상승장을 외치고 싶어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데이터가 좋아지고 지표가 좋아지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진짜 부동산 아마 상승론자로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야, 그때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뭐 청약 열기도 좀 뜨거운 편이고 네. 신고가가 이제 조금씩 나오다 보니 거래량 많지 않지만 네. 좀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반등의 시그널을 좀 이냐 이렇게 네. 말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이 부분도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전 정부가 부동산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네. 자, 근데 지난 정부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저는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런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불러왔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 원 이자로 냈다라면 이게 200만 원 이상, 2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너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이거 매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면 뭐 집값이 뭐 5년, 10년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자만 내가 부담을 할 수가 있으면 내가 안 팔겠죠. 근데 2020년, 21년에 엄청난 연끌을 했잖아요. 누가 했죠? 2030 세대가 2030. 네. 15억 이하 아파트. 자, 지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 2019년 12월 말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10원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아예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20년과 21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금리가 너무 쌌고 했으니까. 근데 이럴 때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는 어때요?
대출 껴서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봉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전부 다 현금만 주고 샀습니다. 자, 현금만 주고 사니까 어때요? 자, 이자 금리 같은 인상에 네. 대한 부담이 그런 영향이 있나요? 없겠죠. 아무래도 없죠. 뭐 대출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15억 이상이라는 엄청난 돈을 현금으로 집을 살 만하신 분들이면 자산의 여유가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서 신경 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가격이 버티는 겁니다. 만약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지금 강남, 서초, 송파 난리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강남은 안 떨어져, 서초는 안 떨어져, 송파는 안 떨어져 이런 완전히 잘못된 논리를 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남, 서초, 송파라고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자, 만약 이제 강남이 맨날 사람들이 살기 원하고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라면 이 강남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계속 우상향만 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이클을 그리죠. 상당히 떨어졌다가 떨어졌네요. 올랐다. 네. 자, 지금 강남의 아파트를 산다라면은 한 달에 지금 687만 원 정도. 엄청난 부담이죠. 웬만한 월급보다. 아, 그렇죠. 네. 연봉 1억을 받아도 우리가요 세후로 63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 1억도 그거 다 쏟아부어도 못 사요. 자, PIR을 보면요 46배입니다. 46배. 일반적인 직장인이 46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뭐야? 지금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대출을 못 받아서 현금만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그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가격이 덜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절대 강남, 서초, 송파라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좀 상황들을 이해하면 어쨌든 지금 강남 서초의 어떤 가격 변화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서울 위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방 주요 도시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예. 지방 주요 도시들은 이미 이제 한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점점 괜찮은 시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매로까지 하면은 네. 지금 정도에서도 무릎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네. 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으로는 이제 충남, 네.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대구 일단 뭐 요 정도 지역들 그리고 뭐 경남이나 경북의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아마 앞으로 1년 안에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자, 지금 대구 보시면 어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허리예요, 허리. 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무릎 밑에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소득 대비한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을 봐도 지금 허리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일부 지역들은 이미 이제 허리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내 집 마련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죠. 뭐 서울은 잘 나가고 지방은 안 좋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여전히 서울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많은 거고요.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꼭 지금 이 이야기 정말 귀 쫑긋해서 들으세요. 지방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지금 지방에 거품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기회는 어디서 오느냐? 지방에서부터 먼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너무 안 좋다라고 너무 힘 빠지지 마시고 제가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의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